여기 보세요. 영섭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5억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 서류는 채무보증 내역서였습니다. 재호가 투자 유치를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개인 보증을 서 있었고 상환일이 다음 달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재호 씨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다 담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필요한 거로구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해심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40년 간호사 생활 동안 몸에 밴 생체 시계는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짙은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에 나가는 날이구나. 해심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월요일마다 시내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오늘도 오전 9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6시 15분. 충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우유를 홀짝이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는데 화면 상단에 뜬 알림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접수 안내 마이너스 법무법인 한결. 해심은 눈을 비볐습니다. 피로한 눈의 착각일까 싶어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전혀 모르는 법률사무소였고 시각은 새벽 5시 42분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니. 메시지를 열어보니 간단한 안내문이었습니다. 해심님의 성년후견인 신청이 접수 예정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해심은 글자를 읽으면서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딸 이민지 40가 갑자기 찾아와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라며 말을 꺼냈던 것입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그때는 딸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거나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깜빡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통장 비밀번호만큼은 아직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민지는 그날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해심은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서늘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간호사 시절 치매나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가족이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더 이상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결정을 내리는 법적 절차였습니다. 내가 그런 상황인가? 거울을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도 많아졌지만 아직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고 약도 시간에 맞춰 챙겨 먹고 복잡한 버스 노선도 혼자서 잘 이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 시간이 촉박해져서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다시 한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이 접수 예정입니다라는 문장이 유독 눈에 밟혔습니다. 접수 예정이라니 누가 신청을 한다는 뜻일까요? 혹시 민지가? 9시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승객이 적어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길,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산과 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해심의 마음속 안개는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자원봉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외래 접수 도움, 어르신들 휠체어 안내, 간단한 상담. 하지만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는 성년후견인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오후 4시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서 혜심은 민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고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작은 빌딩 3층에 있었습니다. 사위 정재호 41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어가는데 사무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후견인만 되면 담보 설정도 빨라져. 주택연금 조기 전환까지 끌어오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재호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동의하실까? 아직 정신도 멀쩡하시고. 민지의 조심스러운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동의고 뭐고 일단 진단서부터 받아보자.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늘었다고 하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도 가족 말을 들어줄 거야. 혜심은 복도에 선 채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택연금, 담보 설정, 진단서.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집과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발소리가 들리자 혜심은 황급히 문을 닫고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환자를 돌봐온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은 내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데. 혜심은 그 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딸과 사위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서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귀가길 버스 안에서 혜심은 오래된 이웃 문영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 우체국장으로 일했던 영섭은 은퇴 후에도 각종 서류와 법적 절차에 발갔고 꼼꼼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영섭 씨,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요. 성년후견인 신청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성년후견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혜심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받은 메시지부터 사무실에서 들은 대화까지. 영섭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혜심 씨, 이건 그냥 도움이 아니라 법적 권한을 빼앗아 가려는 절차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면 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모두 후견인에게 넘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새벽에 법률사무소에서 메시지가 온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부터 모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버스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혜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자신은 아직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우선 자신이 정상적으로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간호사 시절부터 사용해온 습관으로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곤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외래 진료 일정을 적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내과, 셋째 주 목요일 안과, 예약 시간과 담당 의사 이름까지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최근 3개월간의 혈압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녁 9시에 측정한 수치들이 깔끔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축기 혈압 130에서 140, 이완기 혈압 80에서 85. 정상 범위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가계부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쌀 10kg 25,000원, 전기요금 68,400원, 약국 고혈압약 15,600원. 심지어 버스비 1,370원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혜심은 혼잣말을 하며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오전 10시 혜심은 지역 종합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은 마을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소 노인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혜심이 메모장에 적어둔 확인사항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문영섭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혜심 씨,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섭은 서류를 식탁 위에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시청 민원실에 갔다가 우연히 재호 씨 회사 관련 자료를 보게 됐어요. 공개된 정보라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 서류는 기업정보 조회서였습니다. 정재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테크솔루션의 최근 3년 재무 상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고 부채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섭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가 15억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두 번째 서류는 채무보증 내역서였습니다. 재호가 투자 유치를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에 개인 보증을 서 있었고 상환일이 다음 달로 임박해 있었습니다. 전환사채 조기 상환이 걸렸네요. 영섭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투자 유치가 막히면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회사 계좌엔 그만한 돈이 없어요. 혜심은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간호사 시절 병원 경영진들과 일하며 익힌 기본적인 재무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재호 씨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다 담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이 필요한 거로구나. 영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직접 동의하시면 안 되니까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같아요. 그때 복지관의 박설아가 찾아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렀지만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며 서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드릴 게 있어요. 설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최근 외부 법률사무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괄 후견, 컨설팅을 띄우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설아는 가져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수료를 가족에게 받거나 담보 취득 과정에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어요. 법무법인 한결도 그런 곳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혜심은 점점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의 경제적 위기, 담보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해 동원된 성년후견 제도와 외부 법률업체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일이었겠네요. 혜심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해요. 이때 복지관의 법률상담 인턴 김나온이 들어왔습니다. 로스쿨 3학년에 재학 중인 나온은 노인 권익 보호에 관심이 많아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박설아 선생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라온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정리해 봤어요. 라온은 화면에 체크리스트를 띄웠습니다. 1단계 현 판단 능력 입증. 병원에서 정신과 신경과 의학적 소견서 발급받으세요. 현재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정상임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2단계 본인 의사 표명 및 증거 확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공증받고 평소 사용하던 계좌 사용, 내역, 가계부 등을 정리해서 독립적 생활 능력을 입증해야 해요. 3단계 투명성 확보. 가족 외 제3자 통지를 통해 후견 신청 사실을 복지관 이웃 대표에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족만의 일방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어요. 4단계 긴급 대응. 필요시 임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재산 처분 주소 이전 등을 금지할 수 있어요. 해심은 라온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들이지만 단계별로 정리하니 실행 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복지관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다뤄봤거든요. 영섭도 거들었습니다. 서류 작성이나 공증 받는 일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체국장 하면서 그런 일에는 익숙해졌거든요. 라온이 덧붙였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로스쿨 교수님께도 자문을 구해볼게요. 해심은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감당해야 할 것 같던 무거운 짐이 이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 해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여태 아픈 사람을 돌봤지. 내가 약한 척하며 보호만 받을 줄은 몰랐어요. 영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모이면 가능해져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게다가 어르신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라온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내일 병원 예약부터 잡으시죠.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공증까지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해심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묶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엔 내 결정권을 지켜야겠어요. 해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67년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할 일을 정리하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대응에 대해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해심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사회복지사 박설아 선생님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설아는 노인 권익 상담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해심이 노인대학에서 처음 만나 안면을 익힌 분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비해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설아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해심은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받은 메시지, 딸과 사위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우려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설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으며 간간히 메모를 했습니다. 우선 어르신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부터 볼까요? 해심은 준비해온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설아는 메모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연한 글씨, 체계적인 분류, 정확한 수치들.
어느 것 하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기록을 유지하시는 분께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은 지속적 판단 능력 결여가 핵심 요건입니다. 일시적인 건망증이나 실수와는 차원이 다르죠. 설아는 책장에서 관련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시고 자신의 사물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께 함부로 적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설아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다만 무엇인가요? 가족이 제출한 의사진단서, 일기나 가계부, 미작성 기록 등으로 무능력 프레임을 씌우려 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해요. 특히 경제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설아는 혜심에게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받아둘 것, 일상 활동과 판단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들을 계속 유지할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해 둘 것 등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설아가 덧붙였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녹음이나 문서 등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을 나서는 길에 혜심은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리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심은 손녀 지은 22의 방을 정리해 주다가 우연히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음성 메모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일단 어머니 카드 사용을 멈추게 해. 잊어버리셨다며 재발급받고 우리가 대신 관리한다고 설명해. 그리고 통장도 마찬가지야. 비밀번호 바꾸는 거 도와드린다고 하면서 혜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는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강조해야 해. 가스불 끄는 것도 있고 약 먹는 시간도 헷갈려 한다고. 그러면 진단서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지의 목소리가 망설이듯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가 알게 되면. 알게 되어도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늦어.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설득하면 돼. 혜심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들은 대화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혜심은 즉시 분노하는 대신 확인을 택했습니다. 40년간 환자를 돌보며 익힌 냉정함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려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혜심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며 차분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민지야, 어제 성년후견인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받았더구나.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는 일이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높은 톤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엄마, 그냥 안전장치예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안전장치? 네, 만약에 누가 엄마를 속여서 돈을 빼돌리려고 하면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엄마를 보호하려는 거죠. 민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혜심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 딸의 목소리보다 조금 더 빨랐고 설명이 지나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답변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고맙구나.
그런데 혹시 급한 일이 있는 거니? 요즘 재호가 힘들어 보이던데.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끝낸 후 혜심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혜심은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페이지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습니다. 1. 법무법인 한결 마이너스 실제 존재하는 곳인지 확인. 2. 제휴회사 상황 마이너스 경영난 여부 파악. 3. 음성 메모 마이너스 증거 보전 방법. 4. 의학적 소견서 마이너스 정신과 또는 신경과 진료 예약. 혜심은 펜을 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고 해야 할 일들도 정리되었습니다. 가족을 의심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소견서를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본인 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지 일주일 후 혜심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직접 대면할 때가 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지와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얘기인데요, 엄마? 만나서 하자. 내일 저녁 6시에 와라. 그날 오후 혜심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지가 어릴 때 좋아했던 된장찌개, 재호가 즐겨 먹는 불고기, 그리고 손녀 지은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와 함께 공증된 진술서, 병원 소견서, 그리고 라온이 준비해준 법률 자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혜심은 이 서류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민지와 재호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학원이 있어서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지 궁금하네요.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자기적인 밝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심은 그들을 식탁에 앉힌 후 조용히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우선 밥부터 먹자.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식사 시간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젓가락질을 하면서도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고, 재호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혜심만이 차분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얘기해보자. 혜심이 보리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은 내가 이해하고 결정하겠다. 재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성년후견인 신청 말이야. 혜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도. 그러나 내 삶을 담보로 삼도록 허락할 순 없구나. 민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엄마, 우리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혜심이 정신과 소견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소견서에는 내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어. 가계부도 매일 쓰고 병원 예약도 내가 챙기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있다고. 재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저희가 대신 다 알아서. 그때 혜심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일단 어머니 카드 사용을 멈추게 해. 잊어버리셨다며 재발급받고 우리가 대신 관리한다고 설명해. 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음성에서 의사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는 내용까지 들렸습니다. 이것도 내가 편해지라고 하는 일이냐? 해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습니다. 그때 문영섭이 기록된 통화 내역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타이밍이었습니다. 후견 신청을 미끼로 콜레터럴 담보를 확보하겠다는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섭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재호 씨가 법무법인 한결의 브로커와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어르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이어 박설아가 노인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의사결정권 침해형 경제학대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뭔가요? 왜 남들이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남들이 아니라 증인들이야. 해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민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 재호 말만 믿었어. 엄마는 괜찮다고, 다 안전할 거라고. 해심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하면 돼. 하지만 내가 없으면 편해진다는 방식의 도움은 도움이 아니란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재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다 길바닥에 나앉는데. 라온이 조용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시금지 가처분 신청서예요. 이미 법원에 접수했고 어르신의 재산에 대한 모든 처분이 금지됩니다. 재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하시겠다는 거네요. 내 권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해심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정직하게 말해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속이면서 빼앗으려는 건 용서할 수 없다. 재호는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시면 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일인데 미리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리가 아니라 지금이야. 해심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한 지금 말이야. 그리고 이 순간에 내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다시 폈다가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해심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호가 문을 나간 후 민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변명 같지 않았습니다. 늦게 온 솔직함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엄마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재호가 너무 절박해해서 해심은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제 알면 됐어. 그런데 민지야, 이건 확실히 해두자.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자.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라. 하지만 거짓말로는 안 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다시 배울게요. 영섭과 설아 라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1차 목표는 달성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라온이 감탄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해심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야.
민지는 아직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녁 정말 맛있었어요. 민지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손맛을 제대로 느꼈어요. 혜심도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해주마. 단 정직한 마음으로 먹을 때만. 그날 밤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절차는 서서히 정리되어 갔습니다. 재호가 신청했던 성년후견인 절차는 취하되었고 법무법인 한결과의 계약도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라온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호의 회사 테크솔루션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 보증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재호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민지가 혜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민지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차 끓여줄게. 혜심도 자연스럽게 딸을 맞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민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심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께 이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엄마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그리고 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재호와 재정 관리를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제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재호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각자 지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엄마, 부끄럽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울게요. 편지를 다 읽은 혜심은 잠시 말없이 차를 우렸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한 가지만 확인하자. 네, 엄마. 앞으로 돈 문제로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니? 민지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움을 요청하되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어요. 혜심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런데 민지야,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각자 자기 통장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내가 빌린 건 내가 갚아라. 그 과정에서 도움은 줄 수 있어도 대신은 안 된다. 민지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재호 일은 어떻게 되었니? 재호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회생 절차 준비하느라 정신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이상 엄마께 피해드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확실히 맡겠습니다. 그날 오후 혜심은 문영섭과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설아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어르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몇 달 후에 어느 가을날 복지관 강의실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나의 결정, 나의 서류라는 이름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온 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사업 실패로, 어떤 분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또 다른 분은 재혼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해심은 강단에 서서 자신의 경험을 조곤조곤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심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심은 새벽에 받은 그 메시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당황감, 가족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해심이 자신의 메모장을 들어보였습니다. 매일 쓰는 가계부, 병원 진료 기록, 복용하는 약의 목록까지. 이 모든 게 저의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어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진짜 도움인지 아니면. 해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도움은 여러분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예요. 설명해주고 선택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반대로 복잡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서두른다면 의심해 보세요. 라온도 함께 나와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융앱 자동이체 확인하는 방법, 공증받는 절차, 그리고 신탁과 후견의 차이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했어요. 설아는 복지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들을 안내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오세요.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릴게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해심은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전했습니다. 서류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삶의 핸들도 함께 떠납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통장을 누군가에게 맡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인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일인지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고 문 밖으로 나서니 저녁빛이 질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해심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처음 겪으셨을 때의 두려움은 좀 사라지셨어요? 해심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죠. 다만 함께 확인해 줄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용기가 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심이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뿌듯해요. 해심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차창 너머로 불 켜진 약국과 세탁소, 그리고 오래 다니던 시장의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방 속에는 낡은 가계부와 새로 만든 결정 체크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간단한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이 결정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는가? 마이너스 다른 선택지는 없는가? 마이너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했는가? 마이너스 서두를 필요가 있는 일인가? 오늘도 내 삶의 결정을 내가 기록한다. 해심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밤 공기가 맑았습니다. 버스는 익숙한 마을길을 따라 달려갔고 해심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 기획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안전 교육, 다음 주에 있을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민지와 함께 가기로 한 손녀의 학부모 상담까지.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서류로 누군가의 삶을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삶의 핸들은 천천히라도 스스로 잡아야 합니다. 해심은 그 사실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이야기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서류에는 당신의 목소리가 먼저여야 합니다. 집에 도착한 해심은 현관불을 켜고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의 지출을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버스비, 점심값, 복지관 기부금까지. 마지막 줄에는 의미 있는 하루라고 적고 메모장을 덮었습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